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대독하면서 예산 전국 시작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집중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 국정감사 모두 끝내고 이번 주부터 이제 예산 전국이 시작이 되고 그에 앞서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대독했습니다. 보통 지난 한 10년 동안은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윤 대통령도 재작년까지 직접 시정연설을 했었죠. 그런데 11년 만에 총리가 대신 대독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도 최근에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되고 특검으로 이제 여야가 대립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이었다고 보시나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예산안은 대통령 순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에서 이걸 작성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권을 정부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나가서 하자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서 시정연설을 이제 하게 했는데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상호 견제의 균형에 따라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가 어떤 생산적인 국회라든가 민생과 서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런 국회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특히 민주당의 108석이라는 그런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라고 네이밍도 했고 또 11월 국회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국회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그런 국회로 하고 있고 또 어제는 그저께죠. 장외 집회까지 지금 민주당이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런 양극단적인 그런 국회에 가서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참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 9월 2일에 개원식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이제 불참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번에도 이제 또 불참을 해서 국회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 좀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단순히 국회를 무시한 걸 넘어서 국민 무시로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들의 분노랄까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이제 20%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19%지만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17%까지 떨어졌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하고 통화 녹음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보 또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계속하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회하고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이유는 일단 국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서 국민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다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도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데 앞으로 이거는 예고편에 제가 볼 때 불과하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만과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겠다.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에서 상당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 심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권한이 이제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이제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야당은 김건희 표 예산 검찰 특활비를 이제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재명 표 포퓰리즘 예산을 이제 막겠다. 뭐 지역화폐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꼽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안에서. 지금 예산 자체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 방향은 여당과 야당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핵심적인 아젠다를 놓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 뭐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개식용 관련 예산 이런 것이 왜 대통령 영부인 이 네이밍 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검찰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부적절한 그런 용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소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사 탄핵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이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도 뭐 지역화폐 관련 사업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 대표 선거 때도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정책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뭐,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안을 어떤 우리 긴축저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회기가 90일 전에 제출하고, 회기 개시 전 30일까지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쟁점이 있고 이 이외에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법정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고 12월 2일 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부의하게 돼 있고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제 운영위에서 전체위까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요 국회법을 이제 개정하는 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안 심사가 뭐 평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쟁 예산이냐라는 문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12월 2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준수가 될지 벌써부터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023년 예산도 그리고 역대 최장 지각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22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예산안 처리도 19일 걸렸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고 또 법정 처리 시한보다 그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불명예 기록이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법정 처리 기한을 좀 준수해서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제때 좀 예산안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예산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크게 얘기하면 윤석열 김건희 예산 대 이재명 예산이 붙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표 예산은 대체적으로 정책 방향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한 10조 정도가 필요해서 1조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발행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두 번째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한 1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을 좀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 예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앞두고 전국 돌면서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남발했던 공약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략 한 24조에서 30조 정도 추산된다고 그래요. 네. 이걸 대폭 깎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예산과 관련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뭐 마음건강 취업 사업이 이게 한 7,8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사업이 한 3,500억 정도, 그래서 한 6조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좀 정책을 가지고 예산안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이니까 여야 간의 이제 예산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면밀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참모진 개편, 개각, 그다음에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기존에 요구했던 3대 요구사항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이런 것과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대국민 사과 같은 건 좀 새로운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강도도 세지고 가지수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떤 분에서는 이제 침묵이 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는 기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드디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보수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건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여러 가지 참모진 전면 개편, 그리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이건 기존에 주장했던 것과 똑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된 것이 대국민 사과 부분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성급하지 않았나, 대통령실과 소통이 아직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시정연설에 대통령께서 나와 달라. 그러나 지난번 청문회, 국정감사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직은 대통령실과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여당으로서, 저도 여당 출신이지만 여당으로서 상당히 아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한 그런 언론적인 그런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뜻대로 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이런 브로커의 말이 오늘도 페이스북에 더 이상 민주당은 이 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 더 이상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말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발표를 해야지 무조건 대통령, 그래 내가 부적절하고 그런 대통령이 쉽게 또 사과할 그런 위치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요구가 좀 성급한 감이 있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배 교수님 어떻게 오늘 한동훈 대표 발언 중에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될 때 그 시작 때 집권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은 사실이다.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경우에는 자신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브로커 관련돼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를 했어요. 예. 그것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그러면 모양새는 명태균 씨 관련 수사 같지만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비리와 의혹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김건희 여사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으로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윤대 네. 또 친한의 정면 충돌 양상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탈당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들이 내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친윤 대 친한의 권력 투쟁은 앞으로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좀 한 예.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 너무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극단적인 사례를 지금 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이런 말이라든가 그동안의 맥락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만약에 함께 가도 공멸이고 안 가도 공멸입니다. 네. 그러면 분열돼도 공멸이고 같이 가도 공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별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아무 총선까지 아무 희망이 없고 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당을 해산할 각오를 하면 탈당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현재 있는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으로 공멸하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적인 처리를 일단 지켜보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정부가 이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부가 수습해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인 한동훈 대표의 액션은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최근의 상황이 사실은 조금은 좀 달라진 부분이 대통령이 이제 녹취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운영위에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야당은 이제 장외 집회까지 나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은 좀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명태균 씨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저는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은 이미 지난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깐 거, 그거 이외에는 저는 나올 것이 없다. 그것만 봤을 때 법적으로, 물론 도의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정당의 공천 관련해서 뉘앙스 있게 얘기한 것, 예. 그거 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국형 씨는 이거에 대해서 탄핵이 또 하나가 얘기하고. 지지율도 20%가 이제 내려갔죠 밑으로. 네. 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금 추진해서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지지율 하락 곡선을 긋고 있고 애초에 4대 개혁하고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할 예. 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은 감수해야 되고 지금 물러설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까지 추진한 4대 개혁이 윤석열 정부를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냐 실패한 정부냐 예. 그런 것을 자리매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아젠다이기 네.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후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은 또 대응책을 대로 내놔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예. 대응은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할 건지 어떤 모임을 할 건지 예. 타운홀 미팅을 할 건지 예. 다만 15, 16일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고 예. 18, 19일 브라질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끝나고 아마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응 시기와 내용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운영 기조를 정반대로 해야죠. 예. 지금까지 보면은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 지키기만 했는데 국민 지키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 정치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예. 대결적인 정치만 계속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예.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개혁은 결국 제1야당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야당을 때려잡으면서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대 개혁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의료개혁 한다면서 오히려 의정 갈등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가짜뉴스를 민주당에서 남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명태균 통화한 적도 없다. 경선 이후에. 예. 그런데 계속해서 취임식 전날까지 공천 관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친분 관계 전혀 없다? 그리고 공천 얘기를 했는데 덕담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맞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을 스스로 자청해서 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래가 예,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뭐 네. 당분간은 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